악마가 인간을 지배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영혼 이전에 육체를 장악한다라고 해요. 영혼을 먼저 장악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어떻게 장악하냐면 습관을 통해서 그들이 원치 않는 리듬을 형성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과 육체를 장악을 하는데 우리가 왜 습관이라는 거를 고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달 같지 않는 습관은 고칠 수 있는데 단 그 습관이 리듬의 형상을 띠기 전에만 고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듬이라는 것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요. 이제 더 이상 물속에 소용돌이가 돌아치기 시작하는 것처럼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듬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책에서 중후반부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리듬이라는 건 뭐냐면 오직 인간만이 본인의 리듬을 만들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리듬이 뭘까 잘 생각해 보시면 모든 가정에도 그 가정에 맞는 리듬이 있고요. 모든 사업체에도 있고 도시에도 있고 마을에도 있고 거리에도 있고 공동체에도 그 각 기관에 맞는 리듬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그것은 굉장히 명백하고도 구별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리듬이 굳어져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형태를 띈다라고 합니다. 그니까 이 리듬이라는 것이 습관이 쌓이고 쌓이면서 리듬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 리듬은 시간이 지날수록 굳혀져서 절대 변하지 않게 된다. 여러분 이 사진 보이세요?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은요. 뉴욕의 5 번가의 거리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요. 한 빈민가의 거리입니다. 많이 차이가 보이시지 않으세요? 어떤 리듬이 느껴지세요? 똑같은 거리지만 분명히 다른 리듬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요. 어떤 가정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정리도 안 돼 있고 질서도 없어요. 어떤 가정은 굉장히 쾌적하고 정리도 잘 돼 있고 뭔가가 조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모든 조직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기업체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한 이 조직, 기관, 단체가 어떤 리듬을 띠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 개인이 어떠한 개인의 리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의 리듬 또한 존재를 하는데 저마다 다른 생각의 리듬을 갖고 있어요. 리듬이에요, 리듬. 우리가 왜 음표를 찍고 음표가 멜로디가 되고 또 멜로디가 모여지면 리듬이 형성이 되는 것처럼 성공도 리듬의 결과고요. 습관도 리듬의 결과다. 그리고 이 리듬이라는 건 결국 지배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상을 끌어당기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생각하는 게 힘, 성공, 부를 생각하느냐 아니면 절망, 실패, 좌절, 낙심, 빈곤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나는 나도 모르게 끌어당긴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 나폴레옹 힐은요. 최면 리듬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이게 히포닉 리듬 그러니까 약간 최면에 걸리다 이런 뜻인데 여기 보시면 나와요. 이 최면에 거는 듯한 약간 수면제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막 띵동 띵동 하는 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매그네틱 포스처럼 자석이 자성을 갖고 있는 물체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를 결국은 끌어당기기 마련이다. 아까 말했듯이 내가 부와 성공과 힘을 계속 생각하고 영향력과 성장과 성취를 계속 생각하면 그것을 끌어당기고 그것에 맞는 물리적 등가물이 나타나는 반면 나도 모르게 실패와 실망과 좌절과 낙심과 빈곤을 계속 생각하면 그에 맞는 또 리듬이 형성돼서 그 리듬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최면 리듬의 법칙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에게 작용을 하는데 이 내가 환경에서 존재하는 dominating influences 아주 지배적인 영향력이 나에게 들어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석처럼 끌어당기게 만든다. 왜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같은 지역에 모여 살고 성공한 사람들은요 희한하게도요 한 성공했을 뿐인데 계속 다방면으로 성장하고 성공하는 이유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동면상련의 법칙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나폴레옹 힐이 삶에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자유를 얻는 7 가지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7 가지 법칙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법칙은 일단 "명확한 목표를 세워라."입니다. 명확함의 법칙이야말로 이 책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뭐라도 명확해야 돼요. 명확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 명확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다? 다 방황하는 자다. 그 방황하는 습관이 없이는 악마는 인간이 유인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명확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마도 손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목표와 계획을 명확하게 세울 수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목표도 명확해야 되지만 계획도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명확하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현실로 다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아이들은요. 너무 비어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지만 왜 그들이 살면서 점점 그들의 가능성에 리밋이 생기냐면 모방을 하기 시작한대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모방이에요. 엄마가 하는 말을 따라하고 아빠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고 형제자매들이 하는 행동, 동기들, 친구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니까 뭘 모방하기 시작하냐면 방황하는 습관을 모방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만 모방하지 않아도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정말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부모로부터 배운 게 뭐예요? 방황하는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모습들이 살면서 실현이 된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계획이 그러니까 계획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항상 완벽한 계획만을 세우겠어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 힐이 질문을 해요. 그러면 만약에 좀 약하고 좀 덜 완벽한 플랜을 세우는데 명확한 목표를 갖고 하는 것과 아주 강하고 강력하고 굳건하고 사운드한 플랜을 세우는데 명확하지 않은 목표를 갖고 행하는 것과 어떤 게 더 나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답변이 뭐냐면 "최고의 계획은 필요 없다.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된다."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 목표가 쪼끔 부실하더라도 명확한 목표를 갖고 그 부실한 계획이라도 계속 행동하기만 한다면 그 부실한 계획은 언젠가 강력한 계획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지금 내 계획이 완벽하지 않아도 행동해 봐라. 뭘 두고 행동하냐? 명확한 목표를 두고 목적지를 두고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 계획은 계속 발전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와닿지 않으신가요? 내가 완벽한 계획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부실한 계획도 괜찮아요. 계속 해 나가다 보면 그것이 강력한 계획으로 변하기 때문에 목적만 변하지 않는 거죠. 어떤 계획이라도 명확한 목표를 추구하며 지속적으로 실행한다면 최상의 계획이 아니었을지라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나폴레옹 힐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If one cannot be always right, one can and one should always be definite. 내가 항상 옳을 수는 없지만 옳지 않더라도 명확하게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명확해야 돼요. 근데 모든 계획이 어떻게 다 옳겠어요. 하지만 항상 명확하기는 해야 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명확한 목적과 명확한 계획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고요. 그런 명확한 목적과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일시적인 좌절을요. 결코 영원한 실패를 보지 않는다. 단지 '아 내가 쪼끔 더 노력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어떤 과정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쪼끔 부도덕하고 목적을 띠고 있는 그런 계획들도 있잖아요. 뭔가 부도덕하고 뭔가 부당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사실 시간이라는 4 차원의 force에 의해서 결국은 다 뿌린 만큼 거두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성공은 그들 또한 거둘 수 있을지언정 영원한 성공을 위해서는요 4 차원 시간이라는 팩터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명언을 남기는데요. 시간은 부도덕하고 부당한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인들에겐 가장 큰 적이지만 정의롭고 도덕적인 사람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인들에게는 가장 큰 친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젊은 사람들이 단지 일시적인 나의 이득을 위해서 당장의 눈앞에 이득을 위해서 눈이 멀기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장기적인 어떤 것을 희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 봤자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건 뭐예요? 불이익밖엔 없다. 왜?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낮이 지나면 밤이 돌아오는 것처럼 당연한 자연의 법칙과 원리로 인해서 그들은 시간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행한 대로 다 돌려받게 돼 있다.
당장은 일시적인 성공을 거두는 것처럼 보여도 시간만큼 강력한 팩터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요즘 많이 느끼시지 않으실까요? 연예인들을 봐도 그렇고요. 어떤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요. 결국 그 과정이 부당하고 부도덕했다면 다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 이제 "악마를 돕는 게 바로 학교와 교회다."라는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합니다. 이 책이 왜 출간이 안 됐는지를 상당히 알 수 있는, 그러면서 제가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악마는 무서워하는 게 기도지만 또 가장 좋아하는 게 기도래요. 뭐냐면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구걸하고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는 악마가 제일 좋아한대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근데 악마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나폴레옹은 "어머 기도라는 게 그렇게 명확한 목표를 갖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라 "기도는 항상 명확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이 무한한 지성소에서 내가 원하는 힘을 나에게 끌어당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기도는 실현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실망하고 실패 후에 하는 기도는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두려움이 현실화되는 데에만 그친다라는 거예요. 반면 명확한 목적을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에게 순응을 하면 그것을 갖게 된다라는 것은 바로 자연의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특별한 얘기를 하는데요. 전능한 신과 악마는 불변하는 자연의 법칙에 묶여 있는 반면 인간인 특정 법칙에 얽매이지 않고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대요.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신과 악마도 사용할 수 없는 대단한 특권을 갖고 있는데 다른 살아있는 모든 생물체들을 합한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데 인간은 그 힘을 모르고 나 스스로를 먼지 속을 기어다니는 벌레 취급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한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지만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막 엄청 이야기를 해요. 학교 시스템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학생들이 본인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지 않고요. 또 명확한 목표를 가르치겠다는 명확한 목표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 학교에서는요 그저 지식을 크래밍 막 주입시키는 데 급급해요. 지식을 막 주입을 시켜서요. 그들로 하여금 크레딧을 따게 만들죠. 근데 이 지식을 어떻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활용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요. 절대 가르치지 않아요. 가르칠 수도 없고요. 왜 학교라는 기관 자체가 불명확함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불명확함을 기반으로 evolve하고 발전되어 왔던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못 가르친다 이야기를 해요. "학교가 나를 돕는 가장 큰 기관이야."라고 악마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들을 방황하지 않는 자로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쭉 나열을 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책을 읽어 보시고요. 제가 여기에 담긴 너무 분량이 많아져서 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그러한 교육 시스템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시면 그렇게 성장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모든 인간에게 영원한 가치로 남는 지식은 뭐냐? 딱 한 가지밖에 없대요. 뭐 이런 암기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만이 영원히 가치 있는 지식이래요. 불변한대요. 이 지식 외에 다른 모든 지식은 사실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인간에게 가치가 되는 지식은 뭐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지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에서는 내 마음의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도 용납시키지 않고요. 막연히 악마에 대한 두려움만을 막 주입을 시키기에 바쁘고 "넌 죄를 졌어." 이런 죄책감을 심어주기 바쁘고요. 또 학교에서는요. 내 마음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않는대요. 그것 자체를 인식시키지 않고 그냥 지식을 주입시키기에 바쁘기 때문에 이 효과적인 지식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폴로니이 "야 그럼 너는 신성을 생각하는 게 뭐야? 있기는 있어? 우리가 가장 큰 기둥이 되는 교회와 학교를 이렇게 네가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면 너한테 신성한 건 도대체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신성한 거 나한테 신성한 거 있지. 나를 지배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건 바로 명확한 목표를 바탕으로 스스로를 생각하는 힘. 명확한 목표를 바탕으로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 난 그 사람만 무서워. 난 그런 사람들만 신성하게 생각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I hold sacred the only thing which is my master, the only thing I fear. The power of independent thought backed by definiteness of purpose. independent, 독립적인 사고인데 backed by, 뭐에 이렇게 backed by 했다는 거야. definiteness of purpose. 아주 명확한 목적을 갖고 있는. 근데 이런 사람은 100명 중에 2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악마가 판을 치고 다니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명확한 목표를 가져라. 이 책에서 말하는 메인 주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제심을 길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제심 여러분 하면 뭐가 가장 많이 떠오르세요? 뭔가 인내심 얘기하죠. 근데 너무 놀랍게도 이 책에서는요. 음식, 성적 욕구, 자신의 의견을 대충 표현하는 욕구 다 포함이 되는데요. 특히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제심이 결핍되는 건 그 자체만으로 불명확함의 가장 파괴적인 형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음식 어떻게 드세요? 제가 사실 첫째 주, 둘째 주도 다 이걸 언급을 했어요. 왜냐면 아까 그 학교 시스템에서도요. 학생들한테 가르쳐줘야 되는 거는 어떻게 잘 먹는지, 어떤 음식이 소화가 잘 되고 어떤 음식이 조화로운지 이런 지식을 가르치는 게 훨씬 그들이 방황하지 않는 자로 성장시키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너무 중요한 토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뭘 먹냐? 입맛에는 맞지만 소화기관과 배설기관을 혹사시키는 음식을 먹고 산다라는 거예요. 기름진 음식을 잘못된 조합으로 먹는데요. 결국 얘는 뭐냐면 아주 치명적인 독소로 전환이 된대요. 그 우리 자가 중독, 장내독이라고 하죠. 이 독이요 차고차고 차다가 혈관에 타고 흐르고 흘러서 뇌를 가요. 그래서 뇌를 쓸모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변비에 걸리고 장이 예민한 사람들이 늘 정서적으로도 화가 나 있고 예민해요. 이런 사람들이 명확한 목표를 가질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해. 한 번이라도 자신의 장 속을 들여다보고 악취가 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면 자기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기도 어려울 것을, 부끄러울 것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내 장을 내가 들여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갖 악취가 아주 오염된 하수시설이랑 비교 불가래요. 내 장이, 인간의 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꽉 막혀 있고요. 어마어마한 독소로 가득 차 있대요. 그 독소를요, 혈류 속으로 직접 주입할 경우 인간 100명을 죽이고도 남을 정도의 독소를 인간의 장 속에 갖고 산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독소를 장에 갖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명확한 목표를 갖고 행동할 수 있겠어. 불가능이야. 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어때요? 먹기 바쁘죠. 그것도 자제심 결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현명하게 먹고 배설기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인간은 결코 지배할 수 없어. 왜냐하면 배설기관이 깨끗하다는 건 신체가 건강하고 두뇌 기능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거를 의미하기 때문이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식습관. 왜 악마는 영혼 이전에 육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세 번째는요. 역경에서 배우기예요. 뭐냐면 우리 다 실패를 하고 역경을 겪는데 이 실패는 사실 변형된 축복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라는 거는 지금까지 나를 지배했던 리듬을 다 깨트리고 부셔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 실패야말로 최고의 축복의 기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실패를 영원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실패는 결코 현실이 되지 않고요. 자연은요, 결코 인간을 실패하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질병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경제의 위기, 경제 침체도 결국은 리듬을 한번 끊어주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포와 기관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신체 리듬을 깨기 위해서 질병에 걸려요. 그제서야 사람은 알죠. 아,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뭘 바꿔야겠구나.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해야겠구나 아는 것처럼 또 인간들이 기업 활동과 사회 활동, 정치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때 인간들이 생각의 리듬을 깨기 위해 경제 침체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경제 침체를 겪으면서 인간들은 어때요? 아, 뭔가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 아, 이게 아니구나. 한 번 사고에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내 마음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할 때에도 이 부정적인 생각 리듬을 깨뜨리기 위해서 실패하는 걸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실패를 통해서 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리듬이 뭔가 잘못됐구나. 이걸 바꾸고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야겠네? 라는 전환점을 삼는다면 이것만큼 최고의 축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죠.
그 원리가 자연이나 우리 인간의 육체나 경제에나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경이 주는 이득은 뭐냐면 그전에 내가 물질적인 것에 이렇게 의존했다면 '아 물질적인 건 언젠가 사라질 수도 있구나. 영원하지 않구나.' 그것보단 정신적인 힘에 더 많이 의존을 하게 하고요. 그러다 보면서 드디어 생각의 힘을 발견하게 된대요. '아 생각하는 힘.' 그리고 모든 역경은 그의 살아가는 이로움, 아주 유익한 씨앗을 갖고 있는데 그 씨앗은 약간 지식이든 아이디어든 계획이든 기회를 새롭게 구상할 수 있게 만든다. 그래서 실패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실패는 인간의 마음속에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연은 결코 인간을 실패시키지 않아요. 실패는 한번 리듬을 끊어주는 역할에 불과하다. 내가 어떤 역경에 닥쳤어요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했어요? 그럼요. 리듬을 새로 형성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고요. 그전에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아이디어를 새롭게 형성할 수 있는 기회고요. 새로운 계획을 포착할 수 있는 기회고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씨앗이라고 돼 있잖아요. 만개한 꽃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씨앗의 형태로 왔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물을 주고 환경을 바꾸어서 발현시켜서 멋있는 꽃으로 피어나는 건 내 몫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 환경의 영향이에요. 우리 인간들은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흡수하고 생각들을 흡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황자들로부터 벗어나려면 뭘 하면 되냐면 내 마음의 주인이 돼서 긍정적인 사고를 북돋아주는 환경을 선택하면 된대요.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근데 그러한 환경에 나를 노출시키고 자꾸 그들과 연합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분명히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유명한 그 이 연합 공동체를요 마스터마인드 그룹이라고 해요. 이 마인드를 공유하는 사람들. 어떤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도록 상대방을 도와주기 위해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친밀한 연합을 만들라. 성경에도 두세 사람이 들면 이 줄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결코 그 마스터마인드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요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방황하지 않는데요. 서로를 항상 북돋아 주고 있고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가 합쳐져서 엄청난 시너지와 엄청난 성취를 북돋아 준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저희 이 북미팅 그룹이 그런 마스터마인드 그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내가 계속 이런 환경에 나를 노출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 환경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자연은 결코 공백, 빈 공간을 용서하지 않고요. 게으름도 용납하지 않는데요. 이해되세요? 자연이 뭐 미루는 거 본 적 없잖아요. 밤이 지나면 낮이 오고 계절이 탁 변화하는 것처럼요. 자연은 그 어떤 공백과 게으름도 용납하지 않고요. 모든 공간은 반드시 무엇이든 채워지기 마련이에요. 물질적, 영적인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움직이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뇌가요,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긍정적인 표현, 창조적인 표현을 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들로 그 공간이 메꿔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결코 게으른 상태로 두지 말라라는 거죠. 우주와 자연에서 영원한 한 가지는 변화밖에 없다. 계속 변화한다라는 것밖에 없대요. 끊임없이 이 에너지가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긍정적인 표현, 창조적인 표현, 명확한 표현을 할 때 이 부정적인 것들이 내 공간을 차지하는 것들로부터 내가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팩터는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자, 시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셨나요? 시간은요, 인간의 경험을 지혜로 숙성시키는 조미료와 같은 자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이 지혜를 갖고 태어나진 않는데요. 나폴레옹이 물어봐요. 그럼 어린아이는요? 아, 어린아이는 성향은 가지고 있을 수 있으나 지혜는 없어. 그것이 잘 숙성되면 지혜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뭘 갖고 태어나요? 생각하는 능력을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떠한 생각은요, 지혜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자는요, 방황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배를 항상 받는데 이 지배 구조를요, 굳건하게 하고 강력하게 하고 영원히 굳히는 것이 바로 시간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계속 부정적인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럼요, 시간이 가장 큰 나의 장애물이 되는 반면 내가 긍정적인 리듬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면 시간은 굉장히 내 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건 누구에게 적용이 되냐? 긍정적인 이 최면 리듬,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내 인생의 메인
force 지배적인 힘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숙성돼서 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지식이 결코 지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혜를 얻는다. 보편적으로 한 40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이 지혜를 축적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치만 40 이후로부터도 내가 계속 부정적인 리듬에 갇혀 있다면 결코 내 경험과 지식이 지혜로 숙성되기는 힘들 거다. 왜? 시간이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라는 거죠. 자, 여섯 번째는 뭐냐면, 여섯 번째는 조화예요. 하모니. 근데 조화는 되게 좋은 단어잖아요. 하모니. 너무 긍정적인 단어이지만, 이 조화라는 것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대요. 부정적인 것들도 부정적인 것들끼리 조화를 갖는데요. 너무 놀랍죠? 이건 뭐냐면, 자연이라는 법칙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요, 비슷한 성향을 가진 다른 모든 것들과 연결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부정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부정적인 사람들과 조화를 이뤄서 같이 갈 것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겠죠. 끼리끼리의 법칙, 동명상련의 법칙이 이 조화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진짜 고집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나와 뜻이 통하는 파트너들과 조화를 이루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예요. 본인도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행동을 하고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 또한 똑같이 행동하기를 요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신중함, 마지막 커션이 7번째 원칙인데요. 이 신중함이 뭐냐면 결국은 동료를 어떻게 선택할지에 대한 신중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황하는 습관 다음으로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특성이 바로 신중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 신중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신중한 기에서 계획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나 스스로 위험한 환경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자는 언제나 부주의하게 행동을 해요. 행동을 먼저 하고 생각을 나중에 "아차. 아 맞다. 아 깜빡했네. 아 맞아." 그리고 친구도 고르지 않아요. 그냥 흘러오는 대로 맞이하는 거예요. 내 삶을 들어오도록 허용을 한대요. 남들이 정한 방식대로 따라가고요.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직업조차 고르지 않고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사기도 당하고 건강을 지키는 규칙도 무시했다가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빈곤을 야기하는 환경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을 초래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실패해요. 신중하지 않는 사람들. 실패하는 원인을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고요. 두려움의 원인을 검토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에서 두려움을 느끼고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을 늘 생각하고 검토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요. 친구들이 신중하게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친구를 잃거나 적을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황하지 않는 자는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항상 신중을 가한다라는 거예요. 뭘 하든.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항상 꼼꼼히 살펴보고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취약점까지 다 감안해서 극복할 수 있는 계획도 미리 세워두고요. 지나친 신중함이란 없다. 사람들이 지나친 신중함? 그거는 약간 두려움과 혼동을 한대요. 근데 지나친 신중함과 두려움은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죠. 신중함의 지나침이란 없다라는 거. 신중하면 신중할수록 좋다. 근데 어떤 거에 가장 신중해야 되냐면 동료를 선택하는 거에 신중하라. 왜? 내가 함께하는 동료들이야말로 가장 나에게 큰 영향을 주는 제일 중요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나에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구체적인 형태의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지 않는대요. 어떠세요? 약간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할 수 있잖아요.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야?' 아니래요. 모든 사람의 의무는 그들의 삶을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사는 그 의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사람들이 다가오고 내가 어떤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들과 어떤 영향력을 교류하는지를 매우 신중히 선택하라. 너무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잘 살아 사람도 잘 가려 사귀어야 되고요. 내가 어떤 그룹에 속하는 것, 조직에 속하는 것도 늘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들을 정리를 해 보면요. 일단 이거죠.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명확한 계획도 있어야 돼요. 그것과 최면 리듬의 법칙, 그건 뭐예요? 끌어당김의 법칙, 자석처럼 내가 계속
생각하는 것을 나는 끌어당기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고 두려움의 지배를 계속 받으면 그것을 끌어당기고 긍정적인 것, 힘, 성공,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것을 끌어당긴다. 이런 최면 리듬의 법칙 그리고 시간 그리고 단 하나의 중요한 팩터는 시간이다. 내가 올바르게 도덕적으로 행동을 하기만 한다면 시간은 결국 내 편이다. 그럼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물리적 등가물로 현실화가 된다. material equivalent로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잉태를 하고 컨시브 마음에서 그것을 꿈꾸고 명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믿고 상상하고 그것을 내가 계획을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존재다. 아는 것이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사용해라. 그렇지 않으면 잃게 된다. 아는 것이고요.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 to you. 요구하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그 문이 열릴 것이다. 근데 내가 요구하기 위해서는 뭘 요구하고 있는지 알아야 내가 명확하게 알아야 요구도 명확하게 할 수 있고요. 뭘 찾고 있는지 알아야 명확하게 찾을 수 있고요. 어떤 문을 두드리고 있는지 내가 명확하게 알아야 그 문이 열린다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나타나지 않는다. 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것의 중요성.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라는 거. 남이 하는 생각, 남의 의견,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 갖다 쓰지 말고 내 스스로의 독립적인 생각으로 명확하게 사고하고 명확하게 행동하고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위해서 수립을 해 나갈 때 이룰 수 있다. 왜? 자연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 자연의 법칙은 항상 명쾌하고 명확하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인간이 자연의 법칙에 순응해서 살기만 한다면 그 자연과 조화를 이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 요렇게 오늘 북 미팅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